오래간만에 고용노동부 그 공무원이 이렇게 열띠게 토론한 걸 봤네요. 재밌네. 근데 어쨌든 그 최영석 원장이 기조 발언을 하면서 중장년층의 그 직업 능력 개발의 그 패러다임은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개개인 맞춤형 이제 그런 직업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 많이 드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정부도 그렇고 근로자, 노동자 개개인도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 부담을 기업이 해야 된다면 기업은 되게 이제 힘들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돼서 그 기업들에게 이제 돈을 내라고 하지만 대기업은 100을 내면 100을 다 받아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100을 내도 뭐 30 정도밖에 못 받아 나가고 그러니까 퍼센트를 보면은 뭐 중소기업의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4.5%. 네, 4.5%만이 이제 직업능력 개발에 자기가 낸 돈을 찾아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오늘의 세 명의 토론자가 발제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그 중고령자의 그 업스킬링, 뭐 리스킬링, 뭐 그다음에 뭐 새로운 뉴 스킬링,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중요해서 체계화가 중요한데 이 체계화를 할 때 중소기업 기반, 중소기업 어떤 식으로든지 포용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세 분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 세 분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총정에서의 그 질문도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현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다 공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그 사이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소리가 사실은 바깥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중장년층은 굉장히 점잖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체적으로 중장년층을 어떻게 국가 발전, 국가 경제 유지 이런 데 기반이라는 점을 좀 인식시키면서 보이스가 조금 더 외연으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오늘 홍정우 과장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작년에 정년연장 한번 쿼테이션을 한번 신문에 나왔다가 계속 신문 걸 통해서 막 뭐 받았다고 했는데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중장년층의 인구 특성이 변하고 있어요. 고용력화도 되고 있고요. 우리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중장년층보다는 훨씬 더 소득도 높고 학력도 높고 더 이제 향후에 더 젊은 이제 진입하는 중장년층은 훨씬 더 이제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중장년층을 새롭게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 관련 능력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서비스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사실 진짜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년 카운슬링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몇 개의 이런 기관 빼고는 요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이면 청년층, 중장년이면 중장년층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특성을 담당할 수 있는 그걸 알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사실은 많이 깔아야 되거든요. 특히 그게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용 서비스를 향후에 확충할 때 그런 게 좀 더 논의돼야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정부가 개입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00인 이상 우리가 법적 의무로 전직 지원 서비스 하라고 했더니 어떤 식의 기업의 대기업 그게 나오냐면요. 잘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만큼 하다가 요 정도만 하면 되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 직원은 줄어들고 다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러이러한 서비스 해라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요것만 해도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건 정부가 개입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카운슬링이 아까 중장년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정말로 지금 현재 중장년들 수요에 맞게 카운슬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 사회를 일찍 했고 고령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일본 가서 깜짝 놀랐던 거는 운전하고 가다가 딱 톨게이트 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전부 다 받는 분이 다 어르신들이더라고. 우리는 보통 중장년 여성이 그걸 받잖아요. 어르신이 남성 어르신이라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적합지종이 됐나 뭐 약간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그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손이 빨리빨리 저한테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속상했어요. 그렇죠? 빨리 우리는 막 성질 급하잖아요. 빨리 하고 돈도 빨리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뭐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직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산업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기업체하고 합의를 하면서 교육 훈련도 하고 전직 이직 서비스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되기를 또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토론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과장님 말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많이 유익했고요. 좀 속이 후련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런 사업, 이런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는 담당자로서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고 중장년층이 또 뭐 필요한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초기 안을 만들면서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아까도 이제 뭐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기준안에 대한 제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게 시행 초기니까 그런 거고 오히려 더 잘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을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는 데는 요만큼만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나름의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시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의무화는 1000인 이상, 900인 이상이긴 한데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준이 더 내려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담아가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정책적으로 대상자가 40세 이상이기는 하고 또 이전에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기업의 규모의 구분은 없이 퇴직 예정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직 스쿨이라든지 전직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쪽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이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이제 교육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아니면 이제 이전에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라도 많이 좀 운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이제 직접적으로 1대1로 개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섬세하게 좀 어느 정도 좀 피드백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임금 수준도 낮고 이전직이 작기 때문에 사실 소외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본인이 개인 시간을 좀 두고 나온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제도권 내 서비스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풍토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까 뭐 의무 뭐라도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저희가 건강검진 받고 40세 이후는 뭐 어떤 검사들 받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경력 검진이라는 것들도 좀 그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정책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기업을 좀 올 3월부터 한 5월까지 좀 많이 좀 다녀봤는데요. 다녔어서 좀 얘기 나왔었던 것을 좀 중심으로 조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명을 좀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그 공기업이라고 하는 두 군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공기업이라고 하면 정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져 있고 사업 뭐 어쩌면 보수나 이런 것도 다른 민간 기업보다는 좀 나쁘지도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년 퇴직을 하게 이후에는 이제 큰 걱정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군데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상담하신 분이 한 57세 정도, 한 2, 3년 정도 남으신 분이셨는데 이분 역시도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좀 가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기업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내후년에 이제 퇴직인데 퇴직하고 나서 나는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뭔가 연금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얘기하시는 게 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퇴직하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빠르면 63세, 65세까지는 또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당장 뭐 건강보험부터 이제 지역 가입자로 되면서 당장 수입은 없는데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또 얘기한 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얘기하시는 게 나는 고수입에 지금처럼 많은 월급을 받는 그런 일자리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입이 좀 작지만 내가 약간 어차피 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맞는 급여는 좀 작지만 이런 거라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서 좀 최소 한 65세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57세, 8세면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럼 이후에 퇴직하고 나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로 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청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해야 되는 막연한 기대는 있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딱 정한 사항은 없으세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소위 자격증도 취득하고 뭐 토익 공부도 해서 점수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연하게나마 이런 중장년에 있는 분들도 제일 많이 따는 자격증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좀 하는 그런 어쩌면 내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중장년들에게도 퇴직하기 전까지는 내가 퇴직 후에 뭘 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전직, 내가 전직을 했을 때 어떤 직업이 맞는지 이런 탐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직업 훈련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회사예요. 뭐냐면 여기는 퇴직 후에 이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60년 동안 60세까지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아주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그 소위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 업무가 단순한 그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답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나름 관련한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콜 업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뭐 소위 뭐 기간제나 시간제 이런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에는 사실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재교육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뭐 60대 퇴직해서 못하실 이런 업무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
아까 뭐 기간제나 이런 형태이긴 하지만 콜롬보 이런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실 정말 이상적인 그런 어떤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좀 하고 싶어도 사실은 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이 기업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여유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이런 여유가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이분들도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이분들한테 지원이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좀 여기 오늘 이 자리를 좀 빌어서 시작을 해서 뭔가 좀 좋은 어떤 의견들 많이 해서 좀 고민을 해서 뭔가 최선의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늘 이 자리가 시작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역시 잘 지켜주셔서 그래도 플로어에서 두 분 정도는 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데 토론을 하다 보면 플로어에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중장년의 특성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만약에 5시 세는 데까지 안 하시면 그냥 저희 내에서 토론을 그냥 끝내도록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닌데요, 젊지 않은데. 네. 소속 뭐 이런 뭐 물론 알지만 좀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누구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뭐 질문하기보다는 하도 오늘 저기 발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본인 소개 임 교수님도 저 아실 텐데. 예, 제가 이제 경총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2005년도에 노사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직지원센터를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임 교수님도 좀 참여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과연 중장년 이런 그 교육 서비스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크게 발전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관심이 청년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력난 또 모든 복지 사회보장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장년에 더 관심 갖고 노사 정부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조금씩 이런 제도 지원 그런 건 많더라고요. 근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이걸 더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 한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정년 연장 이런 문제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저는 정년 연장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행 임금 체계에서 정년 연장하면은 대기업, 공공기업만 혜택 봐요. 지금 대기업 웬만한 직장 50대 평균 연봉이 1억 5천, 2억대 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 제가 퇴직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1년 더 근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10년 할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직해서 지금까지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직장 나올 때 1년 더 했으면 하고 막 바람도 있고 그랬는데
10년 할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렇지만 이제 교육을 해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자기가 하던 일을 갖고서 인생 이모작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 오히려 더 기회가 많다. 저도 그래요.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제 일이더라고요. 물론 임금은 적지만은.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전장이 됐든 모든 이제 교육기관이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런 교육 훈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4.5%. 근데 왜 못 하느냐면은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낸 고용보험료 내에서는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내용 좋은 내용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런 걸 좀 체계화해서 모든 연구원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노동부 정책 차원에서 중장년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좀 투자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자로 하겠습니다. 그 소속 말씀하시고. 예. 서울 고용포럼 회장으로 있는 김석철입니다. 오늘 이 행사 진행을 서울 고용포럼에서 도와주는 걸로 해서 했는데 오늘 저는 고용노동부 30년 근무하고 실제 퇴직하고서 실제 고용 현장에 또는 많이 관여됐는데 중장년 및 퇴직자 재취업 교육하니까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저 고용 쪽에 많이 근무해 왔는데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도가 되면 한국의 국민소득이 세계 3위권이 될 거다. 50년도 가면 2위가 될 거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요즘에 그 IT나 또는 여러 가지 쪽에 우리 앞서가 있고 실제 요즘에 우리가 자원 빈국이라는데 굉장히 자원 부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영종도에 다이아몬드의 세계 최대 광산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거가도에 세계 최대의 금광이 또 발견이 됐어요. 또 저쪽에 울릉도 밑에 울릉 분지 세계 최대의 유전지대가 되고 이미 나와 있어요. 또 홍천에 리튬 또 세계 최대 광산으로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러한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해서 그동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자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주요 선도국이 될 거다 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실제 우리가 이거 재취업 교육 저는 지금 나이 70입니다. 퇴직하고서 지금 그 하하 그룹을 이제 운영하고 서울 고용 포럼 운영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재취업이라는 쪽을 기존에 있는 데에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많은 이쪽에 또 해외 쪽에 상당히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많은데 그런 쪽에 좀 이 교육이 좀 활성화되면 국가 예산이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신선한 교육 이거 활성화 방안 들어오면서도 그런 쪽에도 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중장년이나 나이 제한 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가 요새 세포 전문 바이오 기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세포가 여전히 시링크도 우리나라에 와서 휠체어 타고 와서 그거 다 고쳤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어요, 바이오가. 이런 쪽에도 좀 우리가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플로에서의 그 코멘트까지 포함을 해서 한 두 분 정도 마무리 말씀을 듣고 그 오늘 포럼을 이제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석 박사님, 좀 그래도 30년을 연구하고 어쨌든 정책적인 제안들을 만드셨는데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정호 과장님도 뭐 이렇게 지금 어떤 그 얘기들을 토대로 뭐 한두 가지 강조할 게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0년이 아니고 23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중장년 그 고용 정책 이 부각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단계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 굉장히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대한상의 그 인력개발 그 사업단과 같은 이런 어떤 매개기관, 그 기업과 정책을 매개할 수 있는 기관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모이고요, 자주 만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공동의 노력,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령화나 중장년 얘기하면서 아까 저출생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전망으로 보면 저희가 5년 이내에 지금 700만에서 110만으로 줄었잖아요. 20대가. 이 청년 쪽이 17%가 지금 더 주는 걸로 전망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20만 명 태어나니까요. 이게 이제는 청년 알바 이런 거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은 알바할 틈이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이. 알바 자리에 청년이 갈 수가 없는 지금 시대로 가는 것 같고 거기에 이 중장년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고령화가 그냥 고령화가 아니고 다른 나라는 출생도 우리보다 많거든요. 출생은 더 많은데 고령화 같이 가는데 우리는 출생이 없어요. 저출생에 지금 고령화하기 때문에 더 충격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 그와 함께 지금 저탄소 디지털의 산업 구조도 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기존 게 없어지니까요. 내가 하던 뿌리 산업의 근간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용접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용접이 그냥 용접에서 이제 아크 용접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더 내가 기술이 새로운 시대에 내가 계속 고용을 유지하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서 직업훈련의 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낸 고용보험료 내에서 그 기업이 지금 4.5% 중소기업만 지금 받고 있고 사람 수 기준으로 해도 10%예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00명 중에 10명만 지금 직업훈련 받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낸 고용보험료 사업주가 100% 내거든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에 직업훈련비는 안 냅니다. 저희는 실업급여만 내니까. 근데 사업주가 100% 낸 그 범위 내에서의 진짜 자기가 원하는 우리 근로자들 교육시키겠다는 자체 훈련은 정말로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규제 없는 방향으로 좀 쉽게 복잡해서 못한다는 이 말은 안 나오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제언에 100% 동감하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대학에서 이제 인사관리 문제, 노사관계 이런 걸 가르치는데 사실 IMF 이후에 저희 나라 인사관리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이전에는 기업들이 나의 종업원 뭐 이런 것이었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 평생 고용 뭐 이런 정년까지 보장 뭐 이런 거였지만 IMF 이후에는
내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뭐 뺏쓴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직업훈련과 관련되면 완전히 그 공백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키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직업훈련에 대해서 점차 무관심하고 그것이 이제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고용보험을 내도 4.5% 많이 이제 찾아먹는 뭐 이런 현상까지 나왔는데 이 중고령자들이 이제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돼서는 고현 박사가 얘기했던 이 층은 점잖다라고 하는데 no way. 그 중고령층의 그 삶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그 근로자 노동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그 소외되고 있는데 4.5%도 완전히 소외된 거잖아요. 소외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도 바꾸고 이러면서 자기가 보이스를 내면서 그 이 노사가 같이 중고령자의 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제기 1, 2, 3 쫙 나왔지만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는 뭔가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잘 만들라고 했었을 때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직업능력 개발이지만 사회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중소기업의 노동자 또는 사용자들은 소외돼서 안 되는 그런 중고령 직업능력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조금씩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정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촬영에 임하실 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